나태는 우리가 삶의 의욕적으로 꾸려나가는 변화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가장 큰 방해꾼이다. 우리가 지닌 수많은 성격 특징이 그런 것처럼 나태 또한 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우리의 신체는 활동체계 외에도 에너지 전략 계획도 지니고 있다. 이 에너지 전략 계획이란 우리가 삶을 살 때 힘을 아끼고 무의미하게 소비하지 않으려 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나태와 게으른 상태는 활동성이나 목표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특성에 속한다. 아마 나태하면 나태해질수록 몸이 한없이 늘어지고 활력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만큼 활동력과 적극성이 증가하는 경험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양쪽 상태 모두 인간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는 나태의 법칙과 연관되어 있으며 나태함의 법칙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신체가 가만히 멈추게 되면 어떤 원인이나 동기로 다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지게 된다. 그리고 신체가 움직이고 있으면 어떤 이유로 이러한 방향이나 속도가 바뀌거나 중단되지 않는 이상 계속 움직이게 된다. 나는 대학생 시절 이 법칙의 효과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한 적이 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방학이 시작됐다. 시험이 끝난 뒤 방학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활동 목록을 1000가지는 작성해 놓았다. 방학이 시작되고 첫 3주는 여러 활동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활동 목록을 실천하는 일은 상당히 지지부진했다. 방학 동안 나는 시간이 너무 많았다. 정말 너무 많았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들고 침대에 누운 채 몇 시간 동안 소설을 읽었다. 몸 안의 혈액순환은 전혀 활기 있게 돌아가지 않았다. 종오 무렵이 되면 부동자세로 끊임없이 누워있느라 다시 피곤해졌기 때문에 또다시 잠이 들었다. 오후가 되어 잠에서 깨어나면 혈액순환은 완전히 바닥을 헤매고 있었다. 나는 좋지 않는 느낌이 들었고 커피를 또 한 잔 마신 다음 벌떡 일어나 집안에서 무언가를 약간 정리하려고 했는데 결국 아무 정리도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저녁이 되자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날려버린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불만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불만을 저녁에 술집을 들거나 대학생 파티에서 참가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억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점점 줄어들수록 그만큼 게을러졌다. 방학이 끝날 무렵 내 활동 수준은 말할 수 없이 침체된 바람에 세탁기를 한번 돌리는 것도 엄청나게 버거웠다. 그나마 빨래도 안 했으면 하루 종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마침내 대학교가 다시 개강해 빡빡한 하루 일과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오자 나는 정말로 기뻤다. 나는 바쁜 일정으로 돌아갔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도 별 문제 없이 지냈다. 또 하루에 세탁기를 3번이나 돌리고 학교 과제 더미에 깔려 지내도 전혀 불평 불만 없이 지냈다. 제대로 돌아가려는 삶을 살려면 외부로부터 요구와 빡빡한 하루 일과가 꼭 필요하다. 인간은 얼핏 전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는 순간에도 아주 가볍게라도 계속 몸을 움직이며 활동한다. 월요일이 일주일 중 최악의 날인 이유는 주말을 지는 뒤라 업무 관련 요구사항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 아니라 활동량이 주말에 대비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월요병을 잘 극복하려면 월요일에 대충 넘기려 하지 말고 화요일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수요일이 훨씬 수월하게 흘러간다고 느끼게 되며 금요일이 와도 더 이상
월요일에는 기분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이 일은 절대로 없게 된다. 적어도 극기와 노력을 요구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활동을 추진하려면 할수록 그만큼 일은 수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나태를 막기 위해 최상의 예방 조치는 바로 분명하게 하루 일과를 짜는 것이다. 여가 활동을 포함하는 하루 계획과 한 주 계획에 짜라. 내 경우는 짜놓은 계획에 따라 상당히 정확하게 맞춰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여가 시간이 훨씬 많다. 아침에는 식사를 하기 전 운동을 약간 한다. 오전에는 원고를 쓴다. 점심시간에는 일 관련 활동을 다 벌쳐버리고 피아노 연습을 한다. 오후에는 정신치료 업무를 한다. 오후 6시에는 모든 일을 끝낸다. 매우 딱딱한 일정이지만 효과적인 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일정을 짠 이유는 대학생 때 체험한 이른바 자아 발견의 결과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한 다음 이를 하루 계획과 한 주 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이렇게 하면 규칙적으로 꼭 해야 할 활동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와 똑같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또한 하루 계획과 한 주 계획을 짜면 부담이 너무 없는 경우만큼이나 나쁜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즉 시간 분배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일어난다. 그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많은 일을 한꺼번에 끝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문에 항상 일에 쫓기는 기분과 압박감을 느낀다. 일정은 빡빡하게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지와 결정 능력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양쪽 모두 과중한 부담이 주어지면 약해진다. 이는 여러 심리학 실험을 통해 증명됐다. 독일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때 결정을 내리는 행동에 대해 조사했다. 피험자들은 새로 구입할 자동차에 들어갈 선택사항을 컴퓨터에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도색, 실내 장식, 엔진 등 결정을 내릴 사항이 많아질수록 구매자들의 부담도 심해졌으며 결국 스탠더드 모델로 돌아가기 마음먹었다. 스탠더드 모델을 구입하면 평균 1,500유로를 더 지불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했다. 일정표를 확보해 놓으면 사안마다 일일이 고려해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그때 외의가 있음 배제하면 안 된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당연히 나도 시종일관 철두철미하게 일정에 맞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본적인 계획표가 탄탄하게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안을 결정하다가 다시 짜놓은 일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 무엇보다 활동이 시작해야 할 시점을 찾을 때 가장 큰 문제의 경우가 많다. 활동을 시작하려면 다량의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든 훨씬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 그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니까. 심지어 이는 섹스에도 해당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느새 열정이 식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열정에 관하여 덧붙이자면 열정은 자제나 극기와는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하지만 매사를 순전히 열정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알거나 본 적이 없다. 예술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작업 시간을 정해 의무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작품이 나올 수 있다. 즉 어떤 일이든 어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든 힘들고 궁핍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버티기 위해서는 지구력이 필요하다.
지구력은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시작해도 끝까지 해내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능력은 지식은 피상적인 상태에 머무른다. 그들은 어떤 주제나 대상에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깊이 파고들려면 상당 기간을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헌신과 몰두가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헌신이나 몰두하는 태도로 일을 하고 주제나 대상을 깊이 파고들면 깊은 차원의 충만감을 느끼고 행복한 기분이 든다. 또한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한 방식으로 높아진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어쨌거나 나태함을 극복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추진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특히 미루는 습성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꼭 해야 할 과제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 미루는 습성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에너지 전략의 효과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그림자 아이가 자기 자신을 강하게 의심해 골머리를 앓는다. 즉 미루는 증상에 감염된 사람들 내면의 그림자 아이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림자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완수하지도 못할 거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과제를 계속 미루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 점에 대해 내면의 어른 그림자 아이와 완전히 다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내면의 어른은 당연히 소득세 신고 양식 기입이나 지하실 정리를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에 휩싸여 있는 그림자 아이는 끝까지 불안에 빠져 있다. 그 아이가 품은 신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는 그런 건 못해. 나는 약해. 나는 멍청해. 따라서 미루는 게 습성이 된 사람들은 도망과 회피라는 특별한 방어 전략을 만들어내고 활용한다. 그들 내면의 그림자 아이가 관여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결국 나태함 함정에 갇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언은 다음 장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미루는 습관에 시달리는 사람의 그림자 아이는 고집이 센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율과 의존 간의 갈등에 꼼짝없이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부한다. 그들은 이러한 요구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루는 습관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소극적 공격성이 방어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어떻게 미루는 습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제시하려고 한다.